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날이 많이 좀 추워졌다가 눈이 내리면서 다시 조금 포근해지고 있죠. 이번 겨울은 정말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추위는 좀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유독 추웠던 그런 겨울들 있잖아요. 그런 때보다는 조금은 대체로 포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눈도 좀 더 자주 오는 것 같긴 한데 날이 포근하다 보니 빨리 다 녹아버렸네요.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 아쉬운 마음을 책으로 좀 풀어보려고요. 최은영 작가의 소설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의 소설이 가장 앞에 수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총 7개의 중단편 소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2013년에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이 세 번째 소설집 올해로 데뷔 10년. 벌써 1월이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이 책이 출간된 작년이 데뷔 10년을 맞이하는 해였다고 합니다. 이번 책에 수록된 소설들은 최근에 쭉 이어서 쓴 이야기들이 아니고 예전에 몇 년 전, 5년 전, 몇 년 전 이렇게 예전에 써놨던 원고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출간을 하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번 책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책 내용 궁금하시죠?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한 첫 번째 소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그녀의 수업은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했다. 짧은 커트머리에 갈색 뿔테 안경을 쓴 그녀의 얼굴은 얼핏 보면 강사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 보였다.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한 편이었다. 영문과 전공 수업은 전부 영어 강의여서 그녀는 영어로 수업을 소개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영어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어 억양이 강하게 드러나는 영어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원어민처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섞인 강의실에서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어림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분명하게 말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크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의 소개를 끝내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 영어가 유창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질문을 했다. 그녀는 학생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 더 말해달라고 요청하고는 성실하게 답했다. 금요일 오후 수업이어서 수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강의실에 들어갔지만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고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녀를 보고 있자 질의응답이 끝날 무렵에는 내가 그녀의 수업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다. 수업은 매시간 그녀가 선정한 영문 에세이를 읽고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에세이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읽어야 할 책의 양이 많은 탓에 수강 신청 정정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갔고 결국 수강생은 10대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우리는 조지 오웰이 버마에서 경찰관으로 일했을 때 쓴 에세이를 읽었다. 그녀는 에세이를 한 줄 한 줄 따라 읽어내려가며 강독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그 수업의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시멘트에 밴 습기가 오래도록 머물던 지하 강의실의 서늘한 냄새. 1,000원짜리 무선 스프링 노트 위에 까만 플러스펜으로 글자를 쓸 때의 느낌.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작은 강의실에 퍼져나가던 울림도 모두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고른 에세이들도 좋았고 혼자 읽을 때는 별뜻 없이 지나갔던 문장들을 그녀가 그녀만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머릿속에서 불이 켜지는 순간도 좋았다. 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 언어화될 때 행복했고 그 행복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던 종류의 감정이라는 걸 가만히 그곳에 앉아 깨닫곤 했다. 가끔은 뜻도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다. 너무 오래 헤매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2009년 2학기, 9년 전 그때 나는 27의 대학교 3학년 학사 편입생이었다. 4주차 수업 시간이었다. 그날은 생리한 지 사흘째가 되던 때였다. 나는 생리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피의 양이 많은 편이었다. 보통 셋째 날이 되면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고 넷째 날이 되면 피의 양이 미미해졌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일이 몰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갈 수 없어 탐폰을 이용했는데 공중 화장실에서 탐폰을 사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의 생리통은 늘 있었지만 피의 양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은 없었다. 문제가 생긴 건 편입을 할 즈음이었던 것 같다. 갑작스럽게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매번 조심했지만 그날은 사흘째였고 수업 직전에 생리대를 갈아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휴식 시간이 없는 3시간짜리 수업이었고 나는 청바지에 짧은 남방을 입고 있었다. 수업이 반 정도 지났을 때 바지에 피가 새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학생들과 뚝 떨어져서 맨 뒤쪽에 앉은 탓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바지를 가릴 외투도 없어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나머지 시간을 견뎠다. 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다 젖어서 차가웠다. 수업이 끝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학생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갔고 강의실에는 나와 그녀만이 남았다. 나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나를 분명히 도와주리라는 믿음을 품고 그녀를 불렀다. 선생님, 처음에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몇 번 더 부르고 나서야 그녀는 내 쪽을 봤다. 갑자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일어서지 못하겠다는 표시를 했다. 그녀는 내 쪽으로 걸어오더니 자신의 검은 재킷을 벗어줬다. 우선 이거라도 둘러봐요. 나는 일어나서 그녀가 준 재킷을 허리에 둘렀다. 일어나 보니 나무 의자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몇 번이나 물티슈로 의자를 닦고 닦은 휴지를 학교 앞에서 받은 광고 팸플릿으로 말아 가방에 넣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집이 어디예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이촌동이요. 그럼 우리 집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요. 그녀는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는지 나는 기억한다. 걸어서 10분 거리, 금방 가요. 나는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강의실에서 봤을 때보다 더 왜소했다. 오늘이 셋째 날이어서 방심하다가 아까 오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희원 씨라고 했죠?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경 쓸 거 전혀 없어요. 나도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그녀의 집으로 가면서 우리는 생리를 하다 겪은 곤란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강의실에서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조금은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피 묻은 바지를 갈아입기 위해 개인적으로 처음 이야기해본 강사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녀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다. 저번 주에는 에세이 재밌었어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가 언급한 에세이는 내가 은행에서 24부터 26까지 일하면서 받았던 인상을 간략하게 스케치한 글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대학에 왔군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보았다. 마치 우리가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듯이, 내가 은행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알던 사이였다는 듯이. 길을 바꾸기 어려웠을 텐데 멋지네요. 그녀의 집은 5층에 있는 꽤 널따란 원룸이었다. 싱글 침대와 3인용 가죽 소파, 옷장, 싱크대에 붙은 2인용 식탁, 큰 책상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책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운동복 바지와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팬티가 든 상자를 꺼냈다. 새 팬티라 한번 세탁해야 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 앞에서 나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그녀가 건넨 것들을 받아들고 화장실에 갔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녀는 내 쪽을 보더니 바지가 깡총하구나. 그게 그나마 제일 긴 바지인데 라고 말하면서 소리내어 웃었다. 차 마실래요? 페퍼민트랑 루이보스 있는데 초콜릿도 있어.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렇게 용건만 보고 나가는 것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여서 나는 쭈뼛거리며 식탁으로 다가가 앉았다. 한 입에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루이보스 차를 마시고 냉동실에서 꺼내 차갑고 딱딱한 다크 초콜릿을 먹으며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가 박사학위를 받은 지 3년이 되었으며 전공 수업은 이번에 처음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도 그녀에게 은행에 다닐 때의 이야기를 했다. 은행에서 일할 때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녀는 상체를 내 쪽으로 내밀고 앉아 중간중간 맞장구를 치거나 질문을 던졌다. 늘 궁금했어요. 내가 말했다. 뭐가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왜 저럴까? 응대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호기심이 많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앞으로도 몇 번은 더 볼 표정. 그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표정으로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나를 흘겨보면서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듯, 웃기는 사람이라는 듯 짓궂게 미소 짓는 얼굴. 나는 재미있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나는 비정규직 은행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어린 여자애였으며 누군가에게는 일을 처리해줄 기계였고 누군가에게는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감정도 생각도 느낌도 자기만의 언어도 없는 반격할 힘도 없는 인형이었으니까. 나는 얼떨떨한 마음에 웃어 보이고는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선생님 재킷은 세탁해서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게 마음 편하면 그렇게 해요. 내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나갈 채비를 하자 그녀가 물었다. 원래 이촌 살았어요? 아니요. 원래는 안양 살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용산 쪽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나는 그녀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 다음 날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인터넷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봤다. 그녀의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의 초록을 찾아 읽었고 그녀가 번역한 책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 이름으로 나온 에세이집도 발견했다. 한 인터넷 매체에 연재한 글을 2007년 5월에 책으로 펴낸 것이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니 모두 품절로 나와서 다음 날 나는 광화문으로 나갔다. 두 군데 서점에서 허탕을 치고 마지막으로 간 서점에서 재고 한 권을 발견했다. 사진 한 장 없는 심심한 디자인의 에세이집이었다. 책값을 계산하고 지하철에 올라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지하철은 이미 용산을 한참 지나 영등포까지 와 있었다. 다시 반대편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간 나는 방문을 닫고는 어둠 속에서
스탠드만 켠 채로 정신없이 그 책을 읽어내려갔다. 마치 카스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누른 것처럼 책을 읽는 동안 그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이 번역한 책과 작가에 대한 감상으로 시작한 에세이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녀는 별다른 과장 없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때 겪었던 일들을 서술했다. 감정을 최대한 누르며 쓴 글이었지만 자신이 살았던 장소를 이야기할 때만은 목소리에서 나름의 애정이 묻어나왔다. 자신이 나고 자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이사 다녔던 용산에 대해 쓸 때 그랬다. 그제야 나는 그녀가 내게 이촌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물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용산의 어디에선가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의 글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긴 에세이에서 그녀는 그녀가 용산에서 머물렀던 장소들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했다. 그 글은 그녀가 지나온 장소의 세부가 낱낱이 묘사된 목탄으로 그린 큰 그림 같았다. 나는 그녀의 눈으로 내가 직접 보지 못한 풍경들을 볼 수 있었다. 어린 그녀의 눈에는 한없이 높아 보이던 콘크리트 담장. 그 앞을 지날 때면 늘 쫓아오던 황구. 햇볕이 잘 드는 담장 앞에 쪼그려 앉아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일. 다시 길을 가려고 하면 졸졸 쫓아오는 황구가 자기 집을 못 찾아갈까봐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쓰던 골목. 동네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 옥상을 올려다보며 자기도 같이 놀고 싶다고 바라던 마음. 그때 그 건물에 붙어있던 피아노 교습소 간판. 공사장들. 어린 그녀의 눈에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던 큰 건물들. 그리고 그녀가 많은 시간을 보낸 지하 전자오락실. 오락실 주인이 돈을 쥐어주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녀는 죽지 않고 게임을 이어갔다. 나는 홀로 몰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했다. 몰두하면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그곳으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라고 그녀는 썼다. 도서 대여점과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교회. 용산 역사와 철길, 기차와 전철이 오갈 때의 소리와 한강. 밤에 보던 한강철교. 남자 여럿이 자동차를 타고 어린애들은 가면 안 된다던 골목으로 들어가던 모습. 웃으며 지나가던 그 남자들을 골목 입구에 서서 쏘아보던 일. 장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 거리에서 나던 냄새. 극장 앞에서 암표를 팔던 상인의 모습. 그녀는 장소에 대해 한참이나 묘사하고 나서 나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라고 썼다. 그 문장은 같은 에세이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됐다. 영인문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서였다. 그곳은 그녀가 묘사한 장소 중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고 자주 방문했던 데였다. 영서를 많이 팔던 작은 중고 책방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곳에는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장이 책방의 3면에 자리했고 가운데는 기다란 평대가 있었다. 책장이 각각의 주제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평대 위에는 그날그날 다른 책들이 놓였다. 나는 별다른 분류 없이 평대에 놓인 책들을 구경하는 것이 좋았고 찾던 책을 여러 권 구하기도 했다. 무슨 이유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썼다. 책방에는 다리가 가느다란 식탁 의자가 있었고 그녀는 거기에 앉아 구매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날 다 읽는 건 어려웠으므로 그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책방의 식탁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주인은 그녀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나는 책방 주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계산대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는지 가는지 신경 쓰지 않던 모습을. 그런 주인 덕분에 나는 책방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 또한
그 책방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나는 반가웠다. 그곳은 용산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그렇게 썼다. 페이퍼백 영어 소설들을 읽으며 그녀는 용산으로부터도 자신의 언어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었다. 영어는 나와 관계없는 말이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니었다. 내게 상처를 줬던 말이 아니었다. 재수를 하면서 그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손님들은 가지각색이었는데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있었다. 잘 모르더라도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하던 사람도 있었고 빠르고 공격적인 영어로 말하면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를 조롱하듯 웃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만난 손님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녀는 회고했다. 계산대에서 현관문의 유리창을 통해 그녀는 찻길과 가로수들, 차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늦봄 무렵에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했는데 큰 비가 내리면 문을 닫아야 했다. 그녀는 비가 오던 날들이 오래 기억난다고 적었다. 비에 먼지가 씻기는 냄새를 맡을 때,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쳐 콘크리트 바닥을, 주차된 차를, 가로수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건물의 홈통에서 빗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빗방울이 시야를 가려버릴 정도로 내리칠 때, 그녀는 책방을 가득 채운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며 홀린 듯이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 거리와 도시에 어쩔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고 그 느낌이 예전처럼 싫지만은 않았다. 그 글의 마지막에서 그녀는 나는 그곳을 언제나 떠나고 싶었지만 내가 떠나기도 전에 내가 깃들었던 모든 곳이 먼저 나를 떠났다. 나는 그렇게 타의로 용산을 떠난 셈이 되었다. 라고 썼다. 그녀의 책에는 내가 그때까지 읽어왔던 에세이들과는 다른 결이 있었다. 그녀의 글에서 그녀는 성공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도,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어딘가 특별하고 특출한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을 타인처럼 여기고 있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무심했고 더 나아가 무정하기까지 했다.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한 비참한 순간에 대해 기록하고는 바로 다음 단락에서 슈퍼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태연하게 스크류바를 먹는 장면을 적는 식이었다.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에게는 그런 아프고 폭력적인 순간들이 스크류바를 먹는 순간만큼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그녀는 독자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인간적으로 지닌 약점과 단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는 날것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려갔다. 이 사람 뭐지?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니, 그런 반응을 기대라도 하듯이 아무것도 미화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썼다. 나라면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쓰지 못했으리라고. 앞으로도 결코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 쓸 수 없으리라고 느꼈고 그녀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었다는 걸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아무래도 짧은 소설이다 보니까 여기서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뭔가 그 뒤에 나올 법한 말이 어떤 이야기가 될지 이것저것 상상해보게 되는 그런 제목인데요. 책이 술술 읽혀요. 역시 좋은 작가님들의 이야기는 정말 그냥 빠져들어서 후루룩 읽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서 나왔던 주인공 희원 씨가 이 시간 강사 선생님의 에세이를 읽을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하철에서 푹 빠져들어서 읽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어요. 네,
소설의 줄거리와 크게 관계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좋은 책은 그런 몰입도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여성의 커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인생 선배, 내가 앞으로 갈 법한 그 길을 밟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사람이 좋아졌고,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그러면서 또 조금의 가까움과 어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쓰셨을 당시에 이슈가 됐던 용산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그 선생님을 계속 떠올리고, 그리고 왜 그 선생님은 나중에 연락이 되지 않고 그 분야에서, 그 업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상상으로만 맡겨두었는데 참 그냥 꼭 실제처럼, 실화처럼 이것저것 상상이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있을 법한 일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보기에는 좋지만 힘들게 공부해서 취업하고 또 그 길을 나아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그 와중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예전에 꾸었던 꿈과는 다른 길을 택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평범하고 또 섬세한 그런 시선으로 담은 책인 것 같습니다. 좀 표현법이 남달랐어요. 약간 시적인 부분들도 많았고 조금씩 곱씹어서 읽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해져요. 이 뒤에 나온 다른 소설들도 짤막짤막하니까 계속 빠르게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책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따뜻한 그런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